I got the cash in the bags.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내일 돌아오겠다는 메모 한 장을 남긴 채 집을 나서는 여성. 그리고 그녀는 잔혹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는 데 실패합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마침내 드러나는 진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 내륙에 위치한 미호무라. 인구 약 7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촌으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하라다 미사토. 당시 나이 21세,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좋아 교우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에 있는 이바라키 대학 농학부에 입학합니다. 미사토는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서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2학년 때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학생회 총무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안에 있는 철인 3종 경기 동호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등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사토는 이 철인 3종 경기 동호회에서 회원이면서 같은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남성 A씨를 알게 되는데 둘은 서로 호감을 느끼고 곧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연인이 된 두 사람은 기숙사를 나와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렌트해 함께 살게 됩니다. 얼마 후 밤이 깊은 어느 날, 미사토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혼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2004년 1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1월 30일 금요일, 일본 이바라키현 미호무라. 미사토는 수업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요즘은 경기 준비를 해야 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동호회실에 도착한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일합니다. 밤 9시. 일을 끝낸 미사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남자친구는 미사토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미사토는 소파에 누워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고 남자친구는 방에 들어가 먼저 잠을 청합니다. 밤 12시. 미사토는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합니다. 나가기 전 남자친구에게 밖에 다녀온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깊이 잠든 뒤였습니다. 미사토는 남자친구가 일어나서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할까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겠다는 메모 한 장을 남깁니다. 미사토는 검은색 바지와 패딩을 입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미사토의 남자친구가 잠에서 깹니다. 그런데 미사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서 미사토의 지갑과 휴대폰, 항상 끼고 다니는 렌즈를 발견합니다. 미사토의 시력은 양쪽 모두 0.1로 좋지 않아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합니다. 남자친구 A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메모 한 장을 발견하는데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내일 아침에 돌아올 거니까 걱정 마. 메모를 확인한 남자친구는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녀의 말처럼 곧 돌아올 거라 믿으며 그녀를 기다립니다. 아침 9시. 53세 K씨는 집 주변 하천, 주변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걸으니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그는 인근 수로에서 물 위에 떠있는 이상한 물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얼핏 보니 마네킹 같아 보이는데 마네킹이라고 하기에는 붉은 액체가 옆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마네킹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K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몸에서 외상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되는데 피해자가 발견된 곳 주변에서 혈흔이 묻은 검은색 바지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탐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색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의 잠수부를 투입해 하천 바닷가 뚝을 샅샅이 살펴보지만 별다른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여성은 주변 300m 반경에 집 한 채 없을 정도로 인적이 매우 드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오솔길 하나 있을 뿐
캄캄한 밤에 가로등 하나 없는 이 길로 다닐 차량은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목격자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바지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수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경찰은 현장의 다툼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범인은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이곳으로 옮겨 유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피해자는 이바라키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하라다 미사토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미사토의 집으로 가 집에 있는 남자친구 A씨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지갑, 휴대폰, 렌즈,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쓴 메모 한 장을 발견합니다. 메모에 적힌 내용으로 보아 미사토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변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간, 그녀는 과연 누구를 만나러 간 것일까요?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조차 그녀가 누구를 만나러 갔던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미사토가 만나기로 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날 밤 9시쯤 미사토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저는 맥주를 좀 마셨어요. 그런데 술 기운 때문인지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쉰다고 침대에 누웠는데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밤 12시쯤 미사토가 옷 갈아입는 소리에 잠깐 깼었는데 바로 다시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미사토가 없더라고요. 책상에 메모를 남겨두고 나갔길래 금방 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와서 미사토를 찾으러 막 나가려고 했는데 마침 경찰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 그리고 아파트에 세워둔 미사토의 자전거가 보이지 않아요. 아마 자전거를 타고 나간 것 같아요. 사실 경찰은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진술이 끝나고 경찰은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집 어디에서도 혈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루미놀 테스트란 범죄 수사에서 혈흔을 찾는 법의학적인 검사법으로 혈액과 반응하여 청백색의 화학 발광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혈흔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은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여러 개의 사항은 외에도 미사토의 체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몇 명의 남성의 체액이 발견되는데 남자친구의 DNA는 발견되지 않아 그는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법의학자는 미사토의 위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화 정도를 볼 때 음식물을 섭취한 뒤 4시간쯤 지나서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저녁을 먹었다는 남자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미사토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미사토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도중 혹은 친구를 만난 후에 범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이 정체불명의 친구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경찰은 먼저 미사토의 휴대폰을 조사하지만 그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사토의 가족, 친구, 주변 인물 등 180명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하지만 그날 저녁 미사토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저녁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미사토와 같은 과 친구였는데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의심하고 그에 대해 조사하지만 그는 그날 밤 친구 몇 명과 함께 마작을 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해 3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사라진 미사토의 자전거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4일 뒤 미사토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한 대 발견하는데 확인 결과 미사토의 자전거였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곳이 미사토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약 6km 떨어진 이곳이 미사토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사토의 자전거가 발견된 곳입니다. 미사토의 집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처음 경찰은 자전거가 발견된 이곳이 범행 장소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자전거가 발견된 곳 주변을 대상으로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경찰의 생각과는 달리 범행 장소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겨우 실마리를 찾나 했지만 의미 있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경찰의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목격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월 31일 아침 8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색 차가 나타나더니 미사토의 자전거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해당 차량이 흰색이라는 점 말고는 자동차 번호 등 다른 것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3월 미사토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2,5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지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다시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여전히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미사토의 부모는 200만엔, 우리 돈 약 2천만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그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시로 거리로 나가 전단을 나눠주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할 만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됩니다. 2014년 경찰은 해당 사건에 걸었던 현상금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2017년 최근 몇 년 동안 미사토 사건과 관련해 약 36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됩니다. 담당 경찰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조사하지만 대부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보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바라키현은 농업이 번창해 농가마다 대부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매우 선호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이 점에 착안해 범인이 외국인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주변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DNA를 수집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일어나고 13년이 지난 2017년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담당 경찰은 기우현의 필리핀 남성이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경찰을 본 남성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횡설수설 수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그의 DNA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필리핀 남성의 DNA와 13년 전 미사토의 체내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DNA 중 하나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의 이름은 람파노 주에리코 모리, 나이 35세, 필리핀 사람으로 현재 기우현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미 가정을 이뤄 3명의 아이와 함께 처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났던 2004년 모리는 기우현이 아닌 이바라키현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모리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리의 진술을 바탕으로 2004년 그날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4년 22살의 모리는 고향 필리핀을 떠나 친구 소개로 일본 이바라키현에 일을 구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1월 30일 일을 마친 모리는 2명의 동료와 함께 회식합니다. 한 명은 18살, 또 다른 한 명은 19살로 모두 나이대가 비슷해 금방 친해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세 사람은 흰색 차를 타고 어두운 시골길을 달립니다. 그러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한 명 발견합니다. 그녀가 바로 하라다 미사토였습니다. 술을 마신 세 사람은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미사토를 쫓아가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넣은 뒤 몹쓸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미사토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들은 차를 몰고 하천으로 가 그곳에 그녀를 유기합니다. 2018년 7월 25일 법정에선 모리는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며 동료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니 감형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일본 법원은 모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모리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모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아직 다른 2명의 공범은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세 사람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2014년 3월 일본을 떠나 필리핀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모리는 이미 일본의 높은 임금에 익숙해진 터라 필리핀의 낮은 임금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바라키현을 피해 기우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바라키현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남은 공범 2명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필리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과 필리핀 양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필리핀으로 도주한 2명의 범죄자를 일본으로 데려와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일본인들은 2명의 공범들을 질타하며 알면서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에 슬퍼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들을 국제수배자 명단에 올립니다. 2018년 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에 있던 2명의 공범 중 1명이 자신의 죄를 후회한다며 일본 경찰의 자수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2019년 1월 마침내 자수한 범인이 일본 경찰에 인도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가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은 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범 중 1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디 그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가시밭길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당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건 당일 밤 미사토는 대체 누구를 만나러 나간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